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가까스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곧바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지만 이제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가뜩이나 상승하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침 물가 급등에 대응한다고 정부가 오늘 대응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래저래 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제주도민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무회를 통과하면서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 씨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등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수상작들의 영화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총기 규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반복되는 비극에도 총기 규제가 쉽지 않은 이유, 잠시 후 국경 없는 저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응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나 관세와 같은 세금을 깎거나 임시로 없애서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름값부터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뛰며 서민들을 옥죄는 가운데 14년 만에 5%대 물가가 닥쳐올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물건값에서 10%씩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포장 김치나 된장, 고추장, 두부 등과 함께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최대 2,000원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식용유와 밀, 돼지고기 등 먹거리나 나프타와 같은 산업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올해 말까지 없애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과 사료값도 지원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른바 5G 중간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도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를 없애는 밀이나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 중이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줘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정작 기름값 추가 대책이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안정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는 부동산세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던 계획도 국민 세부담을 고려해서 보완해서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아지는데 이 비율을 인하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2년 연속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며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 대비 2022년 세 부담이 축소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적정한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중으로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이달 10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분기부터 8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청년과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출시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 등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적어도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반나절도 안 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그렇게 지원을 하자 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37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날은 짝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161만 개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돼 오후부터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둘째 날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출 구간을 2억 미만, 2억에서 4억, 또 4억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은 40%, 40에서 60%, 60% 이상으로 세분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10일 이내에 90%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2달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은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6월 3일 신청 공고를 내서 6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의 수도권 후보들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충청, 경기 등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격전지로 총출동해 힘을 보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이른 아침 서울 강남에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근길에 나서는 경기도민들을 향해 교통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광역버스의 신설과 함께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미 작은 성공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반 유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초접전 승부 중인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정책 공조를 내세우며 수도권 후보들의 동반 상승 효과를 누렸습니다. 서울 경기가 함께하면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두 후보가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당 지도부의 발걸음도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닷새 만에 다시 현장 회의를 열고 지방 권력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전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권선택, 허태정으로 이어오는 민주당의 대전시정 8년간 대전 경제는 정체되었습니다. 이어진 거리 유세전에서도 집권 여당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대선 승리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본인의 뿌리로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십니다. 저희가 대전에 더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지방선거 참패의 서력을 다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잠정 우세라는 선거 판세에도 방심하지 않고 막판까지 승부처 공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선거 막판에 당 쇄신을 둘러싸고 내홍을 거듭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원팀 행보를 부각했습니다. 한동안 마찰음을 냈던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손을 맞잡으며 새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결전의 날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집결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며 이 위원장을 구심점으로 열세 판세를 반전하기 위해 한껏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하실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려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쇄신론으로 갈등을 촉발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투톱 파트너인 윤호중 위원장과 다시 손을 잡고 원팀 행보를 재건했습니다.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치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민심 공략에 더해 막판 추경 양상인 강원도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지역 수건인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민주당 노력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서 원내 제1당과 이광재 후보에게 힘을 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약속을 해왔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든 것은 이광재 후보이고 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입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 등 16억 원을 축소 신고한 점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선관위가 재산 신고 오류를 인정한 만큼 후보 사퇴 사유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 도민을 거짓과 위선으로 기만한 것도 모자라 투표일 당일까지 혼란에 빠뜨릴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며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띄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악당이란 말까지 써가며 되받아쳤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서부표심 공약을 위한 김포공항 이전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은 허언증이자 유권자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맹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놓고도 당에 대한 지역의 지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며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 걸린 국민의힘 오세훈, 김은혜 후보도 김포공항에 모여 한 목소리로 질타에 나섰습니다. 특단하려 노력하는 서민들,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이 정책 논쟁이 얼마나 획기스럽고 험한 논쟁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명의 방탄복귀를 위해서 계양도민은, 서울 시민은, 제주도민은,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도민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여당의 총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김포공항을 이전한다고 해서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악당의 생떼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제시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처럼 독단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에선 중앙당 공약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당내 의견까지 나오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토위 간사인데요.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그때 저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위원장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고속전철로 10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제주 관광산업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 문제로까지 전선이 확대된 가운데 여야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모레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지방선거 판세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 추경이 처리되고 이제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그냥 바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그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속한 그 집행을 당부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이제 손실보전금은 바로 이제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여야 입장에서는 서로 양보를 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통과할 그렇습니다.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금이 이제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여권 프리미엄 이 여당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당에 불리할 이유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0일 만에 최대 규모 62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오늘부터 집행이 되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게 이미 예상된 추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저마다 이 추경을 50조 추경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꼭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처리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도권은 정부 여당에서 쥐었지만은 막판 최종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59조 4천억이었는데 62조로 2조 6천억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규모도 늘고 대상도 좀 늘었어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또 뭐 택시 기사라든지 이런 분에게 지급하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선거 표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야당 쪽에서도 이 추경 증액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여당 쪽에서는 또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합의에 이르러서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했었던 그 발언도 이 물가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고 일종의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비상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은 일단은 물가를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풀릴 예산이 62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본 예산이 한 600조니까 네.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비상이에요. 4.8% 소비자 물가가 이게 지금 15년 만에 거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62조의 본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재정이 풀린다면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정부의 통화 정책하고는 좀 엇박자를 낸다는 거예요. 통화 정책은 이제 긴축 재정으로 가는데 네. 무려 62조가 풀린다면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비상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좀 철저히 졸라매고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또 국가가 이 방역 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헌법에도 또 보상을 해주라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은 네. 지금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라든지 또는 기초 노령연금을 올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 좀 재정 건전성을 앞으로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국가재정법이 현재 그 초안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빨리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재정 건전성을 좀 관리할 수 있고 국가의 부채를 좀 관리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OECD 국가들을 보니까요, 국가 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국가 성장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국가 부채가 85% 이하인 그런 나라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인 반면에 이 85% 이상의 부채를 보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또 돈을 갖다 써야 될 그 수요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좀 딜레마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번 지방선거의 이제 사전 투표율 어제가 아니죠. 주말까지 이제 쭉 지켜보니까 토요일까지요? 네, 토요일까지 지켜보니까 네. 20.62%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네. 자, 이게 각 당에서 이제 기대했던 그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각 여야가 이제 이 아전 인수격으로 서로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과거 같으면은 민주 진보 진영에 좀 유리했어요. 그 네. 이유는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에 그만큼 참여를 했고 또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했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2030들의 표심이 좀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사전 투표율이 꼭 민주당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최종 투표율이 뭐 조금 높아진다면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다면 보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면은 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9%였거든요.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0.7%포인트 격차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모두 진보 보수 모두 결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어느 쪽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이 선거구마다 투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성남 분당갑 이 사전 투표율이 다 이제 평균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전 투표율만 보고는 어느 쪽이 더 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 건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일단 대선 주자들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21.7%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았어요. 24.9%.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이 분당갑 같은 경우는 이제 22.5%. 여기도 평균보다는 높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평균보다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을까? 역시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제가 볼 때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대선 주자에게는 플러스일 건가 마이너스일 건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플러스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면은 응징 투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징 투표를 하기 위해서 높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 합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대선 주자니까 그 대선 주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전 투표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역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투표하신 분의 성향이나 평소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투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대선 주자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나온 것은 좀 명분이 약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징의 그 뜻을 표하기 위해서 투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응징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지 지지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사전 투표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모레까지 하여튼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거 막바지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던진 그 공약이 있었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자, 이 부분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포공항 이전 공약은 이 중앙당 공약은 아니고요. 이 각 지역에서 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 입장에서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한두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다 김포공항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계양이라더니 그 김포공항이 그 애물단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황당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뭐 너무 넘어선 거 아니냐 선을 막 던진다 공약을 무책임하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호중 그 더불어민주당 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뭐 정책 제안을 하는 차원이다. 자, 근데 유권자 입장에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좀 약간 그 혼선을 좀 빚을 수 있는 그런 그 발언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영향하고 해당 지역의 영향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 선거전에 이게 굉장히 유리한 공약이다, 이슈다라고 판단했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밝힌 대로 중앙당 공약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겠다라면서 일종의 상당히 좀 거리두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제주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지금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게 당초에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박용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당시 이제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이게 대선 중앙당 공약으로는 채택이 안 된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공감대가 100% 이루어진 그런 공약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계양을 선거구가 이 김포공항하고 이제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김포공항을 이전을 한다면은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뭐 개발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뭐 그 공약의 취지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뭐랄까요? 이게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당 차원에서 일단 조율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좀 뭔가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는 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계양을 일단 당장 김포. 김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김포 비행장 때문에요. 소음 공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층수지음 제한이 있거든요. 고도 제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 좀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만 정도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니까 김포에는 플러스죠. 그럼 이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김포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포공항의 일부는 또 그게 계양에 또 속하는 그런 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양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당초에 좀 예상과는 다르게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는다면 또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대로 큰 일꾼론이 좀 먹힌다면은 상당히 본인의 접전 양상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좀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천의 좀 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우세했는데 지금 저 박빙 열세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일부 서부 지역에서는 좀 개발의 심리가 작용이 된다면 경기도도 지금 도지사 선거가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좀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서울의 송영길 후보는 뭐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판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 10에서 20% 포인트 정도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 판세를 일거에 이 공약을 가지고 바꿀 수는 없지만 다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공약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제 뭐 제주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이 정부의 유권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이제 민주당이 좀 자중질한 뭐 그런 그 느낌도 계속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약이 좀 급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현실성에 대해서 좀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이제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선거전에서는 이게 플러스보다 좀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에 좀 조율이 안 됐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면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 등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민주당이 뭐 지난주부터 해서 주말까지 계속 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발언과 관련한 그 이 당내 내홍 계속되다가 일단은 좀 봉합은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그냥 뭐 단순 봉합이라고 볼 건지 갈등 해소로까지 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봉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첫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이 컨벤션 효과에 도움을 받는가 하면은 박안주 전 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비위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하고 정면 충돌하는 내분 양상을 보이니까 굉장히 좀 마이너스 효과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극적으로 이제 봉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봉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봉합을 보면은 5가지 쇄신안을 수용을 하는 형식을 갖췄지만은 구체적인 결정적인 내용 2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586 용태론 문제가 빠졌고 팬덤 정치 결별 문제가 빠졌어요. 따라서 이렇게 봉합은 했지만은
만약에 선거 결과가 무난하게 나온다면은 무난하게 수습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민주당의 참패가 나온다면은 누구 책임이냐라는 책임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겠느냐라는 쇄신론, 여기에다가 또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당권 투쟁하고 맞물리면은 민주당이 큰 내용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봐라. 네. 내가 주장했던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채찍을 가는 것 아니냐.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더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경파와 온건파, 또 586과 또 B586 이런 또 그리고 친이재명대 또는 뭐 친이낙연, 또 친문 이런 세력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뭐 선거 이후를 이제 또 계속 봐야 되겠군요. 혁신론이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제 살기 위해 분양받았던 것을 살지 못하게 돼 매각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사퇴 일주일 만에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의 강점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성의 그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면면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세만 주다가 매각했다는 이른바 갭 투자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실제 살려고 분양받았지만 입주 전에 퇴직하게 돼 세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약 처장으로 발령받았을 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들어갈 수 없었다며 절대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거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 그걸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갭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녀가 할머니의 상도동 아파트를 산 것도 수입 없는 고령의 할머니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것을 걱정한 손녀의 배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딸이 또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그 당시에 시세대로 매매하고 전세계약서를 다 그 시세대로 해갖고 세금은 다 냈습니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의정생활 때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한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그 태도와 생각과 또 행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또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위치는 다른 거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은 지금까지 특정 직역단체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자리에 적합한 일을 하는데 전념해 왔다면서 약계 출신 장관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조금 전 우철희 기자 리포트 방송 중에 서버 문제로 방송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에어컨 사용 등으로 올해도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는데요. 대신 유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0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5,000여 명이 확진된 이후 131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유행 감소세에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까지 겹치면서 확진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100명대를 기록했고 숨진 환자는 9명으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확진 피해 규모 모두 줄고 있지만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위에 에어컨 가동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면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여름마다 반복됐듯이 중규모 유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앞서 정부는 최대 20만 명 확진을 예상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밀폐된 그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재유행이 온다고 했었을 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를. 한편 확진자 감소에 경증 환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는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낮은 가동률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해왔는데 현재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거나 돌봄 인력 파견 등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농작물 가격이 치솟자 돼지고기 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삼금살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콩기름 가격이 오르면서 통닭 가격도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 골목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 찾는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삼겹살 1kg의 가격은 올해 들어 29,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21,000원대였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 메뉴판 가격까지 무의미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싸니까 덜 먹게 되고 여기 이제 마장동 우시장이지만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아요. 돼지고기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건 사료로 쓰이는 밀,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 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영향 탓입니다. 이런 데다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닌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돼지 공급이 줄고 그만큼 고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통닭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콩과 옥수수 가격이 비싸지자 자연스럽게 기름값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렵고 식용유가 뭐 10% 20%가 아니야. 지금 물론 폭등을 해요. 27,000원 하던 게 이제 6만 원이야. 6만 원. 닭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하는 사람도 있어.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불리는 돼지고기와 통닭 가격이 치솟자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가 두렵습니다. 돼지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먹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가고 예전보다 양을 많이 줄였지. 살까 말까 망설이고요. 또 항상 고민하게 돼. 그 앞에 서가지고 고민하게 돼요. 결국 못 사고 돌아설 때가 많죠. 정부가 연말까지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세계적인 물가 급증 상황인 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을 포함한 태극 전사들이 카타르 월드컵 모의고사인 2월 A매치 4연전을 위해서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였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와 검은색 줄무늬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는 기분이 좋다면서 환한 미소를 보였는데요. 최고의 공격수 네이마르와 맞대결에 대해서는 네이마르는 이미 세계 최고이고 저는 아직 노력 중이라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분도 뭐 시즌을 잘 마치고 와서 저희가 뭐 득점왕보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를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기쁜 마음으로 좀 기웃기로 올랐던 것 같고,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 선수지만 뭐 저는 뭐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이슈거리가 된다기보다는 뭐 브라질에도 정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경기장에서 항상 저희 선수들도 저희가 보여줄 걸 다 보여주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추기경 21명을 발표하면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호명했습니다. Terrò un consistorio per la creazione di nuovi cardinali. Ecco i nomi dei nuovi cardinali. Monsignor Lazzaro Yu Heung-sik, prefetto della Congregazione per il Clero. 유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 추기경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종환,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뒤를 이은 겁니다. 세 추기경이 서울 대교구장 출신이라면 유 추기경은 교황청 장관 출신입니다. 교황청 역사상 한국 성직자의 첫 고위직 임명인 만큼 한국 천주교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신임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매우 가깝게 소통하는 성직자입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비롯해 방북 추진도 이러한 밀접한 관계여서 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갔을 때 교황께 말씀을 드렸고 또 교황께서도 거기에 정말 하셨고 가고 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에 권위와 명예를 가진 성직자입니다. 교황의 최고의 보좌관으로 불려 모든 추기경이 소속된 추기경단은 최고 자문기관입니다. 80살 미만의 추기경은 교황 유고시 교황 선출 투표권도 행사합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신임 추기경은 1979년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대 교의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제가 됐습니다. 2003년 주교로 서품됐으며 세계 사제 부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상 장관에는 지난해 8월에 취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미 총기연합회가 사고가 난 텍사스에서 연례 행사를 강행해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총기 규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학교 건물은 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총으로 무장한 경호 인력을 세워야 한다면서 악의 존재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무장 해제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악의 존재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무장해야 할 최고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사용된 소총 제조사의 이중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애도의 메시지를 올리면서도 동시에 무료 탄환 경품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후불 결제 업체와의 제휴 행사로 총기를 먼저 구매한 뒤 나중에 결제하는 행사를 홍보하면서 무료 탄환 경품을 내건 겁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곳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행사 설명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총기 구매가 너무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총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문구를 SNS에 올려 논란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의 충격범이 이 회사의 소총을 사기 전날 올라왔습니다. 4명 이상이 총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총기 난사로 규정하는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10명의 흑인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비극이 발생했지만 이런 사건의 발생 직후엔 총기 규제 여론이 달아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를 반복하면서 미국의 총기 규제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 그리고 총기 규제와 관련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만 지난주 텍사스주의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극에도 총기 규제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를 막을 다른 해법은 없는지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 참 끔찍한 이 총기 사건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이 미국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죠. 네. 자, 이 참석자들이 좀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했으면은 대통령 보고 뭐라도 좀 하라고 뭐 그렇게 외쳤다는 그런 그 외신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마을이거든요. 네. 평화로운 작은 마을인데 16,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이 난 이후에 추모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죠? 뭐라도 좀 하라. 네. 정치권을 향해서 진짜 호소를 하는 대통령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알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의 현실인지 안타까운 것이죠. 네. 지금 이게 사건 발생한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되면서 이제 사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자, 이 경찰이 한 80분 정도 시간을 허비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뭐 물론 경찰의 안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총을 맞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바로 구조를 했으면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데 과다출혈로 사망한 그런 사실들이 계속 추가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느 정도의 그 안전 문제는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80분 정도를 대치를 해야 돼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비난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조사를 더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그 범인과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고등학생이죠. 라모스라는 이름의 사고를 행하기 직전에 어머니와 싸우고 나왔다고 합니다. 싸운 이유가 어머니가 와이파이를 끊었다. 그래서 그걸로 다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나와서 할머니를 쏘았고 그리고 가서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기를 가가지고 그런 난사를 했던 것이죠. 네. 자, 이런 끔찍한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역시 이 미국이라는 그 사회에 너무나 쉽게 이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네.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총기를 이제 파는 업체들의 이 단체입니다. 전미 총기협회.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에서 이제 총기 박람회를 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 하필 그게 또 텍사스였죠. 네. 뭐 원래는 이제 뭐 매년 있었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이 연기됐다가 이번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뭐 행사를 또 미루기도 어려웠는지 하필 그 이 총기 난사가 나와서 추모 기간인 그 같은 시기에 또 거기서 한 50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위치거든요. 휴스턴에서 열렸는데 뭐 참석자들이 뭐 정치인들 많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미 총기협회 그 최고 경영자 참석했고, 그다음에 테드 크루즈 미국의 이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상원 의원이죠. 참석했고요. 다만 그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그 이유 때문인지 참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가 그 어쨌든 간에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그러다 보니까 참석자들은 대부분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 트럼프 대통령도 총이 문제가 아니라 악이 문제다. 총과 악을 별개로 이제 이야기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뭐 변화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총기 소유를 이제 옹호하고 있고, 네. 네, 그 해당 행사에도 참가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그 발언과 행동의 배경,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미국에서 총기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바꾸기 힘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총기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못하느냐? 첫 번째로 일단 미국 헌법이 그 수정헌법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헌법 수정헌법 2조를 보면은 규율같이 민병되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그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은 유럽도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로비가 굉장히 그게 합법화돼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봤던 전미 총기 협회의 로비 활동이 다른 어떤 이익 단체보다 굉장히 활발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물론 반대 입장의 그 단체들도 합니다만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정치인들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단체군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죠. 정치인들에게 돈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로비의 대상인 정치인이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면 왜 하필 공화당이냐? 대부분의 그 여론 조사를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 전체에서의 여론 조사를 보면은 총기 규제를 더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은데 주별로 나눠서 보면은요. 대규모 그 대도시 지역일수록 총기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이 높고 농촌 지역으로 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주로 이제 그쪽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54%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전체 미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인데 주별로 보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있는 그쪽 주들은 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 이쪽에 어떤 그 여론이 더 높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죠. 네.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위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선거구 제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공화당이 훨씬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총기 소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여론은 조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 규제를 완화하던가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지지를 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은 그런 지역 구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자, 뭐 하여튼 정치 구조상의 이제 문제인 거군요. 그 네, 법제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의회 안에서도 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 의회 안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인데 전체 구도는 국민의 지지도로 놓고 보면은 반대하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쪽이 많은데 이 의회 구도는 우리가 잘 안다시피 민주당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자,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이런 사건. 사실 이거는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이 총기 사건 사고의 뭐 크게 일부분이라고 하죠. 네. 제가 이제 2020년 통계를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 아까 한 사망자가 4명 이상인 이런 사건을 총기 난사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만 한 513명 정도가 이제 2020년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제 숨졌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 총기와 관련된 그 사건 사고로 숨진 사람은 한 45,222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 한 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저런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외에도 한국 이제 언론에는 이제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한 수십 배 이상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총기로 인한 사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 이외에도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자살을 어떤 자살의 도구로 삼는 그런 거에서도 총기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기가 없으면은
덜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사고는 이런데 그 미국에서는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 총기를 소유가 이제 그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도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몇 가지 로비 활동의 그 합법화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지는 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제 총기 난사를 하는 이런 사건의 이제 이 범인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이제 종종 보게 돼요. 그렇죠. 그만큼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거의 없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의 그 당사자도 18살의 네. 고등학생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와 다툼에서 뛰쳐나와서 우발적으로 그다음에 총기를 구매한다든가 총기를 구매한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보도에서 보셨잖아요. 그 미국 전미 총기 협회에서는 그 총기를 사용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까지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아동들에게도 아주 어린 아동들에게도 총 사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가 할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어쨌든 그 전미 총기 협회의 파워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 부조리한 부분이 연방법에는 이제 이 권총 같은 경우에는 21살 이하 이 총기 판매를 이제 규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권총 이외에 더 좀 강력한 무기, 뭐 이 장총이라든가 아니면 더 뭐 긴 그런 형태의 이제 총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주마다 또 달라지는데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이 서쪽, 그다음에 동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뉴욕 주 이런 그러니까 양쪽 해안 그 대서양과 태평양 쪽에 있는 대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내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농촌 지역으로 들어갈수록은 그런 규제가 없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마다 또 달라지는 또 이런 게 있죠. 예. 다른 국가와 이제 미국을 비교해 보면은 네. 일단 그 인구에 비례해서 뭐 압도적으로 총기 소지 수는 많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이런 그 현상에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건데 뭐 규제하는 그 법제도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차이가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총기를 구매를 할 수는 있는데 구매를 할 경우에 신원 조회가 미국보다 훨씬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허가증이 당연히 나오지가 않고요. 예. 영국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아까 권총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총 같은 경우 개인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냥용 총 이런 것들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찰과 면접을 한 후에 그다음에 면허증이 발급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런 것. 호주도 마찬가지로 호주가 한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총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데 예. 지금은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발이 가능한 총기류는 개인 소지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총기 소유 면허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지금 엄격하게 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거와 같은 총기 사고가 호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면 되거든요. 예. 미국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뭐 미국 사회를 보면은 최근 뭐 수년 동안 통계를 보더라도 저런 이제 총기 사고와 희생자의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Полковник Град. Дякую за службу. Служу українському народу. Коли 92-га бригада попала якраз в бій.
Давайте сюда. Тащи свою женушку. Держи, держи, держи. О, спасибо. Все, давай, может, я подожду. Давай. Да, иди сами. I'm happy. I'm happy. Опасно. Да, Обстрелы идут. опасно. Да, чувствую, что опасно, но хочется домой. Это огород это, но хочется домой все равно. Ну, словаки принимают хорошо, но дома лучше. 네,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전하고 있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 사진을 선물하는 청년 사진작가를 소개합니다. 7년 전 가정의 달을 맞아 시작한 재능 기부. 그는 왜 가족 사진을 선택했을까요? 청년 사진작가 최요셉 씨를 배인수 PD가 만나봤습니다. 입만으로 교수 만들고 진심으로 웃어야 돼. 자, 찍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성인이 된 후 가족이 모여 찍은 가족 사진 있으신가요? 웃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머니 웃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잡는 게 많이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자연스레 카메라에 담아드리겠습니다. SNS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사진하고 짧은 글들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었는데 5월이 마침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기념으로 여기 오시면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SNS에 올렸죠. 그때는 제가 스튜디오를 하던 것도 아니었고 친한 형이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을 테니까 오시면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딸하고 이렇게 손잡아본 거 처음이다. 딸이 다 크고 나서 아들하고 이렇게 어깨동무 해본 거 처음이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처음엔 너무나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정말 작은 건데 누군가에겐 너무나 큰 기억이고 행복일 수 있겠다.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가족한테 첫 가족 사진 선물이 되는 거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그걸 또 제가 찍어서 한국에 후원해준 분들한테 선물해주고
사실 가족이라는 게 맨날 늘 항상 내 곁에 있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친구와 뭐 애인과는 사진을 남겨도 가족들하고는 안 남기게 되고, 나중에는 못 남기게 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죠. 많이 웃었고 아들 이렇게 손도 오랜만에 또 잡고 또 그러니까 참 좋네요. 또 우리 딸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아빠로서는 기분이 좋고 우리 딸한테 감사하고. 되게 흔쾌하게 알겠다고 해주시고 그냥 저도 감사해요. 지금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걸 못해서 저희 엄마가 있는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기념일이나 뭐 그때 맞춰서 찍으시려고 하시는데, 가족 사진 제일 찍기 좋을 때는 정말 지금이에요. 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였는데요. 우리를 뛰어넘은 개는 반려견을 공격하다 사람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부부. 갑자기 보더콜리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강아지를 팔로 들어올렸지만 뛰어올라 공격합니다. 몸으로 반려견을 감싸는 여성. 그러자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봉변을 당한 건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보더콜리가 잡고 있는 걸 점프해서 낚아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막 그 와이프가 막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아내는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생후 6개월 반려견 역시 곳곳에 이빨 자국이 생겼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니 공격한 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가해 견주인 A씨를 찾았지만 A씨는 처음엔 우리의 가둬둔 개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울타리 안에다 가둬놨는데 그 지붕 공사가 이제 덜 됐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한 거라. 그 과실이라면 그게 과실이죠. 소방청에 신고된 것만 해마다 2,000명 이상이 개에 물리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서는 7살 아이와 어머니가 맹견에게 공격당했고,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도 사냥개 3마리가 80대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개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아니란 생각에 반복되는 사고.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전혀 못 잤거든요. 잠을 전혀 못 자고 실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병원만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었죠. YTN 홍서욱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SNS를 중심으로 괴담 수준의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소문은 대부분 근거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가장 흔한 소문은 곧 코로나19처럼 확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SNS에는 도시 봉쇄에 대비하라고 선동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낮아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연두와 유사해 이미 백신과 치료법도 존재합니다. But it isn't terribly infectious in normal circumstances, so clusters of cases normally die out quite quickly just by themselves. I think this is not a disease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worried of. It's not like COVID or other diseases that spread fast. So 이번 원숭이 두창이 생화학 무기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퍼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은
서아프리카에서 흔히 보이는 종류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So we don't yet have evidence that there's mutation in the virus itself. 특히 러시아와 중국 SNS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발병한다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 모두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괴담 수준의 악성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